3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함께 웃었고 중년이 되어서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그 사람은 늘 내 곁에 있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은 한 끼 식사 자리에서 그 모든 세월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범한 국밥 한 그릇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친구가 가볍게 던진 한마디, 이번엔 네가 좀 내라. 그 말이 내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 뒤에 숨어있던 태도, 나를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무게가 문제였지요.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만 행동으로 진심을 감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밥값을 내는 일 계산서를 누가 먼저 집어드는가? 이런 작은 행동 속에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관계의 미시, 신호라 부릅니다. 말보다 행동, 표정, 순간의 반응의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화려한 언변으로 나를 감동시켰지만 막상 밥값 앞에서는 눈을 피했습니다. 반대로 말이 서툴러도 계산서를 자연스레 챙기는 사람에게서 나는 진심을 느꼈지요. 결국 인간의 마음은 큰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태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주는 사람, 입을 주는 만큼 받는 사람, 매철, 그리고 받기만 하는 사람, 테이커. 나는 이 세 부류가 식사 자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계산서를 들고 웃고 누군가는 모른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입니다. 돈은 단지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다루는 태도에는 마음의 무게가 담깁니다. 한국 사회에서 밥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밥은 정직의 상징이고 관계의 온도를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밥값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식사 자리에서의 태도가 인간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대부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느껴지니까요. 그렇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이번엔 네가 낼 차례잖아 라는 생각이 스며드는 순간 관계의 균열은 이미 시작됩니다. 나는 수많은 비즈니스 협상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진심은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보다 오히려 커피 한 잔을 대하는 태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거기엔 계산이 아니라 인간적인 온기가 있거든요. 돈은 단지 도구이지만 그 도구를 다루는 방식이 곧 품격을 결정합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정칭이 사라지고 효율이 우선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관계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효율로 쌓은 인맥은 이익이 사라지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남습니다. 30년의 우정이 무너진 그날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진심이 가벼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내 시간을 내어주지 않겠다. 이건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다짐이었습니다. 인간관계는 길이로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의 마음을 존중해 왔는가, 그 깊이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기업가로 살며 나는 돈의 흐름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보다 무서운 것은 돈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돈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태도 때문에 마음이 멀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당연함의 착각이 자리 잡을 때 관계는 이미 조용히 썩어갑니다. 나는 직원 채용 때 이런 걸 늘 살폈습니다.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은 어떤가? 누군가 대신 계산을 했을 때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인성의 전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는 상호 존중의 붕괴입니다. OECD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는 이유의 1위는 작은 무례함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큰 배신이 아니라 사소한 태도가 쌓여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상대의 진심을 존중하는 일,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 그리고 작은 배려를 잊지 않는 일. 그것이 결국 오랜 인연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는 그날의 국밥 한 그릇을 잊지 못합니다. 10,000원짜리 식사였지만 내 인생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 값진 수업이었습니다. 우정이든 사랑이든 결국 인간관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의 문제입니다.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날 이후 나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계산서를 집어드는 순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가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 믿음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돈은 흘러가지만 마음은 남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온기입니다. 그 따뜻함이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곁에 남습니다. 나는 한 여인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30년 넘게 작은 모임을 이끌어온 최명자 씨. 그녀는 늘 손이 크고 인심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자리를 예약했고 식사가 끝나면 누구보다 빠르게 계산서를 집어들었죠. 친구들은 그런 그녀를 향해 명자 언니는 통이 달라 하며 웃곤 했습니다. 그녀도 그 웃음에 맞춰 늘 이렇게 말하곤 했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는 밥이 제일 맛있잖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은 당연함입니다. 호의가 반복될 때 생기는 보이지 않는 독이지요. 그날도 평범한 모임이었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모여 새로 생긴 한정식집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였죠. 거기 5만 원이라던데 괜찮대. 한 사람이 묻자 몇몇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야, 너무 비싸. 이번 달 카드값도 아직 못 냈어. 그때 누군가 툭 던졌습니다. 왜 어차피 명자 언니가 낼 거잖아. 그 순간 명자 씨의 얼굴엔 웃음 대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호의가 감사가 아닌 의무가 되었구나.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냈던 수많은 식사 자리 중 진심으로 고마워요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준 건 마음이었는데 그들은 그걸 계산으로 받아들였구나.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적 둔감화, emotional desensitization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감동이던 일이 반복될수록 익숙해지고 결국에는 권리처럼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감사의 감정이 무뎌지는 순간 관계는 이미 균열을 시작합니다. 명자 씨는 말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이 가볍게 취급된 게 서운했어요. 그 말에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돈을 이유로 싸우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존중의 무게입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이번엔 내가 살게요라 말하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죠. 요즘은 다 각자 내잖아요. 우리도 그러자. 그 말은 단호했지만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관계의 균형을 되찾은 것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이 무너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호의는 진심일 때만 빛나며 당연해진 순간 그 빛을 잃습니다. 사람은 받은 호의에 익숙해지는 순간 그것을 권리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쉽게 나타납니다. 명자 씨에게 어차피 언니가 낼 거잖아 라고 말했던 친구는 아마 그 말을 농담처럼 던졌을 겁니다. 하지만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는 상대의 진심을 짓누르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사회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의 90%는 비언어적 신호로 형성된다. 즉,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상대에게는 관계의 전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자 씨의 상처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서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그런 장면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함께 웃고 의기투합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회장님은 어차피 다 해주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내 손길을 감사가 아닌 의무로 받아들였지요. 그때마다 나는 다짐했습니다. 사람에게 베풀되 그 마음이 무뎌지기 전에 거리를 두어라. 인간관계는 숫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저울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한쪽이 무겁고 다른 쪽이 가벼워지는 순간 균형은 깨지고 맙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그 불균형을 기억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심리적 채무감 (psychological indebtedness)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받기만 하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 감정을 피하기 위해 당연함으로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를 택합니다. 그 순간 관계는 냉각되기 시작하죠.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살 수 없다. 사업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서 관계가 시작되고 그 한마디로 무너집니다. 어차피 네가 낼 거잖아. 그 가벼운 한 줄이 수십 년의 정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심을 무겁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곁에 남습니다. 반대로 가벼운 농담으로 타인의 마음을 누르는 사람은 언젠가 혼자가 됩니다. 돈보다 무서운 것은 돈을 대하는 태도이고 밥값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밥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철로 씨는 주변에서 정확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는 늘 계산이 명확했습니다. 함께 식사할 때면 계산기를 꺼내들고 이렇게 말했죠. 나는 김치찌개니까 9영원, 너는 제육덮밥 먹었지. 그건 11,000원. 처음엔 사람들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로는 진짜 꼼꼼해서 좋아. 그의 철저함이 신뢰로 보였던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그는 늘 선을 그었습니다. 난 술 안 마셨으니까 콜라값만 낼게. 난 고기 2점밖에 안 먹었어. 그의 입에서는 언제나 계산이 먼저 나왔습니다. 처음엔 공정한 사람으로 보이던 그가 나중에는 불편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낼게. 그 말에 다들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철로 씨는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10일 500원 이체해. 수수료 빠지지 않게 보내. 그 순간 자리에 있던 모든 이의 웃음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억지로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말없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장면을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공정함이라는 이름으로 따뜻함을 잃은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지만 사실은 관계를 거래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의 지속 여부는 정확성보다 유연성과 더 깊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합니다. 즉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내도 괜찮고 조금 덜 받아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것이 인간관계의 숨통입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기버기버가 결국 가장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는 사람은 신뢰를 쌓고 신뢰는 결국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철로 씨는 자신이 맺혀
매철 공정한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실상은 테이커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고 그 마음이 결국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느꼈습니다. 정확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곁에 오래 남는다는 걸요. 숫자는 관계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한마디는 수십 년의 인연을 지켜줍니다. 박철로 씨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 웃던 자리의 온기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집요하게 지키려 했던 것은 자신의 손익이었지만 결국 그로 인해 잃은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손실이지요.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며 그들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주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그리고 받기만 하는 사람. 이 중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는 사람은 처음엔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그 주위엔 늘 사람이 남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은 언뜻 공정해 보이지만 그 곁엔 오래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받기만 하는 사람은 잠시 편해 보이지만 결국 고립됩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관계마저 가성비로 따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뭐가 남지? 이런 생각이 인간관계를 이익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투자나 거래가 아닙니다. 관계는 감정의 교환이고 신뢰의 순환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거래와 협상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정확함은 신뢰를 만들지만 따뜻함이 그 신뢰를 지속시킵니다. 계산으로 세운 관계는 계산이 끝나는 순간 무너집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맺은 관계는 이익이 사라져도 남습니다. 주는 사람은 때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좋은 사람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반면 받기만 하는 사람은 잠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아무도 그를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냉정한 진실입니다. 나는 삼성상해를 경영하던 시절에도 이 진리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신뢰를 지킨 사람은 평생의 동료가 되었고 계산으로 움직인 사람은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잃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계산서를 들고 미소 짓고 누군가는 모른 척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관계의 균형이란 똑같이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무게입니다. 주는 정확함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따뜻함입니다. 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는 행동경제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감정적인 존재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논리로 계산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정이 흐르는 관계만이 세월의 시험을 견딜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렇게 믿습니다. 정확한 계산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큰 신뢰를 남긴다고.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온도로 연결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온기를 잃지 않는 사람, 그가 결국 인생의 진짜 승자입니다. 나는 살아오며 주는 척하며 지배하려는 사람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배려하는 듯하지만 속엔 은근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그날은 내가 샀잖아. 예전에 내가 너한테 도와줬잖아. 이런 말들은 언뜻 호의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관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감정적 거래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빌미로 상대의 행동을 조종하려 합니다. 이른바 상호성 조작자 (reciprocity manipulator).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감정적 부채를 이용하는 사람이라 정의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미선 씨가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25년 된 친구들과의 모임이었죠. 처음엔 즐겁고 따뜻했습니다. 누가 먼저 나서서 밥을 사면 다들 다음엔 내가 살게 하며 웃으며 약속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계산할지, 이번엔 누가 살지, 그 순서를 두고 눈치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통 크게 밥을 사던 친구가 슬쩍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내가 샀잖아. 오늘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미선 씨의 마음에는 돌멩이처럼 남았습니다. 밥 한 번 샀을 뿐인데 그것이 빚이 되어 돌아온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 미선 씨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오갔지만 그 웃음은 억지로 짜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계산서를 견디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들을 사업 현장에서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처음엔 친절로 다가오지만 나중에는 그때 제가 도와드렸잖아요. 이번엔 회장님이 좀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말하죠.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심이 거래로 변하는 순간 관계는 끝이다. 밥 한 끼의 호의가 마음에서 시작되면 신뢰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상의 기대에서 시작되면 결국 관계는 빚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빚진 관계를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에서 상호성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인간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존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칙은 진심이 아닌 조작으로 사용될 때 관계를 파괴합니다. 내가 너에게 줬으니 너도 나에게 줘야 해. 이 말이 반복되면 관계는 거래가 되고 따뜻함은 의무로 바뀝니다. 박미선 씨는 그날 이후 결심했습니다. 진심이 아닌 호의는 받지 않겠다. 그녀는 모임을 천천히 줄였고 더 이상 밥을 빌미로 한 관계에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나는 그녀의 결정을 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진짜 관계는 계산 없이 마음이 오가는 곳에서만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받은 걸 기억하지 않아도 준 걸 잊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남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날은 내가 샀잖아라는 말. 언뜻 평범한 대화 같지만 그 속엔 보이지 않는 압박과 감정의 부채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 한마디가 인간관계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관계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보이지 않는 기대감입니다. 즉, 상대에게 은근히 빚을 지우는 말과 행동이 관계의 피로를 누적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인연일수록 이런 피로는 더 깊게 쌓여 결국 마음의 거리를 만듭니다. 나는 인생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돈을 쓸 때보다 그 돈을 기억할 때 드러난다는 것을. 진심으로 베푼 사람은 금세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로 베푼 사람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준 금액만큼 상대가 자신을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의 부채입니다. 나는 그런 관계를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관심은 이별보다 더 깊은 단절을 만듭니다. 나는 식사 자리에서도 사람의 본심을 봅니다. 누군가는 내가 낸 밥값을 기억하고 누군가는 함께한 시간을 기억합니다. 전자는 계산을 남기고 후자는 추억을 남깁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보니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이 준 것을 쉽게 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받기 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한 시간이 즐거워서 그 마음 하나로 베풀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의 주위엔 언제나 따뜻한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관계는 돈이 오가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오가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밥을 사는 건 쉽지만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건 어렵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그날은 내가 샀잖아 라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도록 항상 말의 무게를 생각하는 것. 그 한 문장이 평생의 인연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서울에 사는 이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신의 일보다 먼저 달려갔습니다. 직접 만든 반찬을 챙겨 병실로 찾아가고 퇴근 후엔 늦은 밤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친구의 손을 잡고 괜찮을 거야 라며 위로하던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친구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는 계산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이영자 씨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죠. 수술을 앞두고 불안했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이번에 입원했어. 아마 수술 들어갈지도 몰라. 그녀는 괜찮아. 힘내라는 짧은 말이라도 듣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어우,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나중에 밥이나 먹자. 그 순간 이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진심은 그 사람에게 단지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녀가 흘린 시간과 정성은 그 친구의 기억 속에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초대가 와도 가지 않았고 안부 인사에도 짧게만 답했습니다. 그녀의 우정은 그렇게 조용히 식어갔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관계를 정서적 비대칭 관계, emotional asymmetry라고 부릅니다. 한쪽은 진심을 주지만 다른 한쪽은 그것을 의무나 습관으로 받아들이는 관계. 이 불균형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쪽이 헌신하는 동안 다른 쪽은 그것을 당연한 충성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이용한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심은 보답을 바라지 않지만 무시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영자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를 원망하진 않아요. 다만 내가 준 마음이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게 슬펐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심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돌려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나누기 위해 주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행복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의 장기적 행복은 물질적 부가 아니라 감정적 교류의 질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삶에서는 감정적으로 균형 잡힌 관계가 건강과 수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죠. 즉,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관계일수록 사람은 오래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그 말을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배신도 돈의 액수도 아닙니다. 그저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태도 하나가 그 시작입니다. 어차피 네가 낼 거잖아. 그날은 내가 샀잖아. 이번엔 네가 해야지. 이 말들은 모두 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존중의 문제입니다. 돈은 단지 거울일 뿐이고 그 거울에 비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입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세우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내 곁에 남은 사람들은 단 한 가지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마음을 먼저 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밥값을 대신 내주는 손길보다 고마워요 라는 한마디가 사람의 품격을 높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관계 윤활유이자 마음의 체온을 유지시키는 언어입니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메마르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인간관계의 지속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표현이 많은 커플은 90% 이상이 오래 유지된 반면 불평이나 당연함이 많은 커플은 대부분
5년 안에 관계가 붕괴되었습니다. 이건 단지 사랑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는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숫자보다 따뜻한 말이 더 큰 자산이 되는 순간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 고마워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한마디가 신뢰를 쌓아 회사를, 조직을, 인생을 지탱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기억의 온도로 유지됩니다. 한쪽만 기억하고 한쪽이 잊으면 그 온도는 식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그 따뜻함을 잃고 언젠가 홀로 남습니다. 주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외로울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의 진심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결론입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우정은 오래 지냈다고 깊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존중했는가로 결정된다. 30년의 인연도 존중이 사라지면 무너집니다. 반대로 단 몇 년의 관계라도 진심이 있으면 평생 갑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마음이 닿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밥값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거울이자 마음의 무게입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숫자만 남기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야 확신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 진심이야말로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